제가 드린 요 3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월급처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세제혜택 계좌에서 꼭 가지시라고 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일반 계좌는 뭐 용돈이든 단기간에 운용하실 때는 일반 계좌를 하시면 되는 거고, ISA,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연금 계좌 아까 이제 꼭 가지고 계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대가 21년 대비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율이 70%가 넘습니다. 20대가요? 예. 그래서 20대가 지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하나의 수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3프로TV 가정의 달 특집 우리의 연금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네. 왜 목이 메어 왜?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연금 이제 노령연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기초연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점점 이제 한 해 한 해 그 연금 받기 위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는 또 네. 뭐 국민연금도 도입하고 기초연금도 모자라니까 드리고 하는데 네. 아마 정프로나 저가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 그거는 나라에서 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전 내기 좀 싫어. 국민. 하여튼 그건 못 받을 잘 것 모르겠고. 네. 그래서 준비를 좀 우리가 좀 챙겨야 됩니다. 해야 돼. 맞습니다. 네, 해야 되고. 네. 또 뭐 정프로는 뭐 그때도 가더라도 뭐 투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산도 많지 않고 그러면 나라에서 줄지도 모르는데 네. 2%까지는 안 챙겨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는 나라에서 안 챙겨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마련한 주제 그렇습니다. ETF로 연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이승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자, 연금 뭐 제목을 보니까 ETF로 현명하게 투자하자고 하는데 연금은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근데 ETF가 그러기에 괜찮은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그 바구니 안에야 뭘 담든 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ETF로 담든 뭘 담든 다만 ETF로 담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연금이라는 걸 어떻게 좀 다듬어 놔야 되는지 예.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쭉 제가 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수익률 제가 사실은 올 초 연말 작년 연말에 예상할 때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양 정책 다음은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등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좀 매수할 기회가 올 것이다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근데 사실 보시면 코스피가 1년 동안 한 32년 동안이죠. 한 34% 정도 올랐고요. S&P 500 44%, 나스닥이 한 65%. 중국은 사실 작년에 좀 마이너스였어가지고 2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돌림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뭐 오늘이 5월 14일입니다만은 시장이 더 안 좋아졌죠. 두 가지 원인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게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 봉쇄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 되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게요. 네. 이사님 그냥 지수를 그냥 저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뭐 2021년 1월 1일에 넣었다가 12월 30일에 뺐을 때 수익률입니다.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20년 수익률, 2021년 수익률, 그리고 2022년에 지금까지 제가 이틀 전까지니까 아마 저거보다는 어제 시장이 조금 좋았어가지고 그 지수를 그대로 나타낸 건 아닌 거네요. 그럼 저 지수입니다. 지수랑 똑같은 코스피.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사실 네. 오늘은 연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제가 이 표를 보고 보통 작년에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 그래프에서 저기 흥분 스릴 있는 그 지점 있죠. 예, 이 지점에서 보통 10조 정도가 ETF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다가
작년에 그래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불안한 정도의 수준이라 아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뭐 절망, 패닉, 항복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저게 제일 좋죠. 가장 희열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가장 저점일 때 가장 사면 좋지만 네. 사실 이게 힘든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투자에서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봉쇄가 좀 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요 말씀을 사실 먼저 드리고 왜 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연금은 사실 저거랑은 좀 별도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금이라는 게 네. 뭐죠? 우리 연금이라고 하면 연말정산 한때 도움되라고 뭐 연금 저축, 연금 펀드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네네네. 뭐 정프로 싫어하는 국민연금도 있고 네. 또 이도 저도 아닌데 퇴직연금도 있고 뭐 IRP 어쩌고 네, 뭐 뭐 이런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도 있고 네, IRP라고 하는 퇴직금 주머니도 이것도 연금이라고 그러고 예. 막 주변에서 막 연금 아니 뭐 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여러 연금 중에 뭡니까? 네. 연금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나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 보통 근로소득자가 많잖아요.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에서 어쨌든 10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1년치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더 넘어선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노후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알아서 챙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해서 보통은 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161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천조 시장이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보통 네. 주식을 한 10에서 15% 이제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퇴직연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소득자니까 회사에서 매월 납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개인연금은 아까 말씀을 뭐 조금 드렸었지만은 뭐 연말 정산을 위해서 세액 공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걸 더 떠나서는 노후를 위해서 3층 구조로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은 이렇게 우편으로 오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로 연금 개시 시점이 되면 얼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편으로 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대비도 할 수 없고 제가 여기서 이제 차차 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연금 뭐 고갈이 된다. 이제 저출산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사실은 이제 은퇴 시점이 돼서 150만 원 상당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투자연금센터라고 저희 회사에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평범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 기준으로. 지금 물가 기준으로. 네. 왜냐하면 뭐 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기본 생활이 있을 거고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자동차도 하나 또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뭐 한 70만 원, 80만 원이 월세 네. 들어가니까 유류비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뭐 조금 레저 생활을 하겠다.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치시고 뭐 손자 손녀가 생기면 용돈도 가끔 한 뭐 조금 주고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통 한 400에서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근로소득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30년 일한다고 했을 때 뭐 연봉이 다르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뭐 2, 3천만 원부터 시작하시지만은 뭐 30년 일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라고 제가 그냥 계산을 할게요. 네. 하게 되면 보통 30년 일했으니까 3억이 될 거고요. 10분의 1이었으니까 30억을 벌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면 3억이고 이걸 20년으로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은 통상 여기서도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30년 일하면 3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을 네. 평균 연봉 1억 정도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네. 퇴직금으로 쌓이는 금액은 1년에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이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략. 거고요. 예, 대략적인 뭐 가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뭐 퇴직연금을 통해서 한 300만 원까지는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약간 모자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원씩 꼬박꼬박 세액공제 받으려고 놓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세액공제가 받는 게 IRP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포함 700만 원이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뭐 백브리핑이나 막 설명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전후에 현재까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은 개인사업자는 없으실 수도 있지만 개인연금 등을 통해서 좀 준비가 돼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소득 따라 이제 뭐 천차만별이시긴 하겠으면 대충 그냥 뭐 직장인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때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해서 대략 한 뭐 300만 원 계산하면 개인연금으로 한 100 얼마 정도를 더 하면 노후 생활 하는데 적어도 현재 물가로 한 400 몇십만 원 정도 해서 아주 어렵진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 뭐 물론 어떤 자산을 증식을 많이 시키셔서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요 3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월급처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금 시장을 보면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르고 있어요. 2015년 900조였던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00조까지 시장이 컸고요. 그중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은 저희가 비자발적으로 내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요즘 사실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그냥 생각 빼고요. 그다음에 그럼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근데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요? 퇴직연금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뭐가 좀 많이 있나요? 근데 퇴직연금에는 사실 요즘 제가 오늘 ETF를 이제 퇴직연금이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급여소득자 분들은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회사가 정해준 대로. 원리금 보장, 그러니까 사실은 DB, IRP 이렇게 나눠놨지만 DB는 운용 주체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굳이 내가 리스크를 얹고 퇴직금을 더 많이 불려서 급여소득자들, 이제 근로자들한테 나눠줄 의무가 당연히 조금 더 책임감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DC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용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사야지. 퇴직금 요번에 1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사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의 변화는 그거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만 맡겨놨거든요. 그냥 뭐 회사에서 어떻게 잘 하겠지 아니면 뭐 또 그냥 골라주는 대로 하겠지 했던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 개인들이 ETF가 작년에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보면 2020년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서 지금 한 12조가 증가해서 22조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 중에 개인연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개인으로 찍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 그래서 12조 중에 한 30에서 40%가 개인연금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 개인연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금 앞으로 먼 미래에 나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ETF의 연금 성장세입니다. 이게 제가 2020년 말부터 해서 15개월치만 딱 끊어왔지만 사실은 2019년 말에는 퇴직연금이 아까 시장이 300조 시장이거든요. 300조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것들이 4,500억에서 5,000억 사이밖에 안 됐습니다. 매우 작은 거는데 1년이 지나니까 조 단위로 넘어왔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8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연금에서 ETF로 들어오고 있는 성장률만 보면은 3배 이상씩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어떤 걸 매수하시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 테마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뭐 전기차, 2차 전지, 나스닥의 기술주 중에 테크탑 10 아니면 반도체가 작년까지 시황 자체가 상당히 뭐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거는 뭐 항생테크, 뭐 리튬 이런 것들을 투자하셨고요. 연금에서만 또 딱 계좌에서 띄워놓고 보면 베스트셀러 2개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에 S&P 500. 이건 사실 그런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레버리지 인버스를 못하는 상황에서 워런 버핏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가 딱 그렇습니다. 네. 유언에서 나는 어쨌든 S&P 500을 뭐 90%를 S&P 500에 투자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유명한 거는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전 부자가 될까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급여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S&P 500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앞서 제가 요즘에 조정장을 조금 표현 드렸지만 사실은 그 그래프가 상당히 우상향이거든요. 모든 미국의 주식이.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늘려놓고 보면 사실은 등락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나는 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라고 하셔서 그렇게 매월 사신 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걸 다시 압축시켜서 전체적인 시장을 10년, 20년 이렇게 봤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쪽에서는 해외형 그리고 저런 혁신 성장 테마 등이 이제 눈여겨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대체로 우리 시장에 대한 믿음은 많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미국 아니면 뭐 중국 전기차 등등해서 그런 거 많이 사신 거 보면.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현명하셔서 네. 사실은 연금 계좌에서 한국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이상한데 네. 왜냐하면 세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국내 네.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어차피 ETF로 하더라도 비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연금 계좌가 아니어도 예. 근데 비상금 통장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데 네,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ETF는 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물론 이제 국내 주식 개별 종목은 이제 뭐 이제 세금이 조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ETF나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것들은 있지만 국내 주식이 무슨 세금이 있어요? 그 거래세 내는 거죠. 약간 있죠. 크지 저희는 않습니다. 그거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네, 아주 작습니다. 아이고, 뭐 예, 그건 그런 지금. 게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비과세 같이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세제 혜택 계좌에서 꼭 가지시라고 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일반 계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뭐 용돈이든 단기간에 운용하실 때는 일반 계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ISA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왜냐면 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뭐 15.4%도 아닌 분리과세 9.9%에 그리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더라도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죠. 예. 근데 일반 계좌와 똑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죠. 세배도 할 수 있고. 세배는 근데 저 역외여가지고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것만 일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 계좌 아니고 국내 계좌니까. 2배까지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바로 살 수는 네, 없고 네, 네, 네. 다만 해외 주식 뭐 나스닥을 100을 추종하는 ETF는 담을 수 있고. 예. 우리 시장에 상장돼. 시장에 상장돼. 뭐 나스닥 레버리지 2배까지는 할 수가 있죠. 일단 한국 시장에는 2배까지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당연히 ISA는 근데 ISA는 3년만 있어도 그 혜택을 다 주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한도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분명히 3년 정도에 또는 5년까지의 그거를 운영하실 때는 연 2천만 원, 1억 한도에 대해서는 이걸로 운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연금 계좌 아까 이제 꼭 가지고 계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 조금 길게 드렸는데 왜 한국에 별로 없죠?라고 하시면 통상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한국 거보다는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걸 담아 놓는 게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 이로울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해외 거를 내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또 이래저래 내야 되는데 네네. 저렇게 사면 세금을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에는 어쨌든 왜냐하면 그냥 일반계에서 사시면 15.4% 내시고요. 네. 이게 2천만 원 연소득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시면 금융소득 정확 가시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세율에 대해서 이제 더 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일단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데 연금 수령 시기 그러니까 뭐 55세부터 69세까지는 뭐 5.5%, 뭐 80세 이상은 3.3%에서 3.3에서 5.5%의 세금 이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 게 1번이고요. 일단 글로벌로 좀 투자하셔야 된다는 게 사실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 다 합쳐놓은 거에 아직 2% 수준밖에 네, 되지가 않는 건 다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미국이 뭐 42%, 중국이 한 10% 정도 되니까 이 뭐 내가 가진 노후를 대비한 포트폴리오에는 글로벌 자산을 조금 더 넓혀놔야 된다 이런 인식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네. 그럼 얼마씩 하는 게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ISA인가 뭐도 하여튼 뭐 700, 연 700인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1억 한도. 700이 한도인 건 뭐예요? 700은 한도라고 하면 아마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세액공제한도 얘기하신 아, 세액공제한도 거예요. 700이고. 그럼 ISA라는 통장에 ISA는 아예 그냥 일반 계좌 같은 통장인데, 예. 네, 그거는 연 2천만 원. 연 2천. 그러니까 5년이면 1억이 되겠죠. 네.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딱 그만큼만. IS 계좌에는 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운용을 해서 3년 이상만 유지해 주시면 원래 15.4% 내던 것을 9.9% 분리과세로 해준다라고 하는. 근데 얘는 중간에 내가 돈을 찾아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 ISA? 예. 아니 찾아 쓰실 수 있죠. 세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다시 일반 찾아 쓰면? 예, 3년 이전에 급해서 찾아 쓰시게 되면은 당연히 3년 이후에 쓰게 되면 그거는 똑같 그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 네. 그때 코로나 때 저희 증시 폭락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IS가 있었는데 중개형 ISA라고 해서 얘를 조금 증시 부양의 목적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주면서 주식이나 뭐 ETF나 이런 거 활성화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릴 때는 ISA는 각 성인들한테 주어진 권리이다라고도 표현을 드립니다. 꼭 해야 예, 되는 예. 거다 이거는. 왜냐면 뭐 손해 날 게 없으니까 사실 혜택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ISA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증권 계좌가 있어요. 네. 그럼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제 증권 계좌로 옮겨요? 아니면 ISA 계좌 자체에서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ISA는 계좌가 아예 별도 있는 거고요. 네. 거기서 거래하시는 겁니다. ISA 계좌에도 그러면 MTS 같은 시스템이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거래하시는 방법은 네. 계좌 번호가 두 개 다른 거죠. 일반 계좌와 IS 계좌 번호만 다르고 매매하시는 시스템이나 모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 제가 신한은행에 예를 들어 ISA 계좌가 있어요. 근데 은행 제 쪽에, 네, 은행 주식은 예를 들어 제가 미래에셋 증권에 있어요. 네. 미래에셋 증권에 있는 MTS로 신한은행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이렇게 땡겨. 근데 그게 중개형 ISA는 네. 실질적으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에 은행에서 ISA 했을 때 그걸 그렇습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ISA 2개는 못 하죠. 한 개만 하셔요. 중개형 ISA 한 개. 그럼 은행에서 제가 만약 개통했으면 증권사로 다시 개통해야 돼요? 아니 그거 이전 가능하십니다. 이전? 예, 그래서 증권사 같은 시스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 복잡하시면 이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이사한다. 그래서 ISA야. 우리 이승원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런 걸로. 근데 약간 참신했습니다. 약간 참신했어요. 이사 가야 된다. ISA 이사. 네. 네. 이승원 이사님이십니다. ISA 설명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네. ISA 오늘은 연금 설명도 드리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좀 이제 받으시면서 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ISA도 자료상에는 없지만은 꼭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해라. 성인이라면. 증권 계좌로 옮겨서 그 증권 계좌에 이제 계좌번호가 2개 정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2개째 있는 거에 IS를 넣어놓고 그걸로 이제 똑같이 매매를 똑같이 하면 매매하면 된다. 된다. 네,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 좋은 게 네. 원래 평소에 하던 계좌보다 좋은 게 계좌에다 하는 것보다 좋은 게 뭐라고 하셨죠? 정리해 세제 주세요.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 네. 증권거래세는 똑같이 뜨는 거고. 저는 뭐 그거는 똑같죠. 똑같이 똑같은데 되고, 예. 또 하나는 비과세도 있습니다. 손익통산에서 서민형은 400인데 뭐 저희 서민형은 이제 소득에 따라 서민형 아니면 구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도 해줍니다. 먹어도 비과세. 네.
손익통산 비과세. 근데 원래 주식은 비과세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자꾸 그게 자꾸 드는데 이제, 뭐를 자꾸 뭐 비과세라는 왜냐면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ETF나 펀드를 좀 위주로 말씀을 지금 해외형을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 예. 이제 대표님께서는 약간 그냥 아니 주식은 버렸어야 되면 끝이지 뭐 어차피 비과세 뭐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면 네, 네, 예. 그게 맞으신 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ETF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ETF를 살 때 사고 팔아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을 뗍니까 지금도? 네. 국내 주식 빼고는 항상. 전체 15.4% 다 뗍니다. 그래서 그게 종합소득 과세가 2천만 원이 넘으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아까 뭐 표 보셨지만은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1억 정도 투자하셨을 때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본인 소득세율이 1억이 뭐 이제 소득 1억 넘으신 분들은 15.4%가 아니죠. 다시 세금 종합과세니까 종합과세에서 조금 더 내요. 반을 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한다라고. 아니 왜 ETF는 세금을 떼지? 저 ETF라고 하는 게 주식 모은 바구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 ETF잖아요. 국내 주식은 안 됩니다. 역시. 그러니까 국내 주식 넣은 바구니는 그건 안 건드리는데 네. 해외 주식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 바구니에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15.4를 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권 등등. 예. ISA에 넣으면 9.9만 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들어간 ETF를 살 때는 ISA를 통해서 사는 게 매우 훨씬 더, 이래. 2천만 원까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이익이다라고. 그러니까 ISA 통장 만드실 때 오른쪽 위에다 빨강색으로 19라고 쓰세요. 나? 그러면 이건 성인인가 보다. 이거 해야 되나 보다. 나 성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ISA 하나, 요 중개형 ISA 하나 이제 제대로 배운 거 같습니다. 요거는 뭐 할 때 필요한지. 네.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금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연금 계좌, 아까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말씀드리러 왔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주요 트렌드 한번 살펴보고 네. 연금에서 이제 결론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2025년 연금 트렌드는 뭐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지는 6가지 정도가 됩니다. 5 가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야, 여기에서 하나를 금방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거 장사 잘하시네. 5개 뻔히 보이는데 6개라고 그러시면. 네. 뭐 하여튼 2030 세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한 이런 뭐 데이터가 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TDF나 펀드 위주로 예전에는 사실 보험 위주였거든요. 네. 개인 연금, 연금 저축이라는 게 보험 위주였는데 네. 펀드 위주로 조금 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계셔서 그런지 실제 예전에는 일시금 수령이 지금도 더 많으세요. 일시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어떤 포지션이 훨씬 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30의 연금 저축은 3개입니다. 딱 그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신탁인데 보통은 근데 신탁은 사실 은행에서 가입하는 거였는데 2018년부터 지금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게 되는데 20대가 21년 대비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율이 70%가 넘습니다. 20대가요? 예. 그래서 20대가 지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하나의 수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대는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가 연금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고요. 40, 50대가 55% 정도 수준입니다. 뭐 아무리 그렇게 했죠. 저도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연금저축은 제가 모르게 가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모르게 가입. 그럴 수는 없는데 네. 보통 샐러리맨들은 대부분은 있죠. 연금저축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이나 네. 연금펀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그게 연금저축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 드리는 건데 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이거는 가지고 계시죠. 저 가입돼 있어요? 은행에다 그냥 넣어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신탁. 네, 근데 그 18년부터는 그것은 없어졌죠. 예전에 가입한 분이 있을 거고. 네네. 그거는 가입하고 있으면 네. 연말정산에 도움이 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여가 되는 분들은 당연히 다 가입을 하셨을 텐데 정프로의 인생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또 그래도 전반년 10년은
평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있거든요. 내가 가입하려고 안 해도 누가 가입해줬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려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아니 있어요 가끔. 아 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입됐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네. 내가 월급에서 떼는 게 아닙니다. 아,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아. 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금 보험이 이제 왼쪽에 나온 그래프가 연금 보험이 더 높았어요.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변액 연금 보험, 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년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 이런 걸로 대비를 하셨는데 요즘 증가되는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계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 중에서 뭐가 느냐라고 한 게 오른쪽 편인데 연금저축펀드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원리금 보장형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나의 퇴직금을 조금 더 활발하게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연금저축펀드가 좀 더 많고요.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20대는 직장생활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뭐 400만 원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펀드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좀 네. 덜하다가 많이 늘어났군요. 주식시장 활성화되면서.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늘어난 게 사실 연금저축 펀드가 늘어난 이유가 저게 수익률 때문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2% 안쪽이었잖아요. 작년까지.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금저축 보험의 평균 수익률 자체가 1.77%에서 1.83%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건 당연한 거였죠. 예. 뭐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뭐 연금저축펀드 물론 시장을 조정받으면 저거는 뭐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뭐 올해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뭐 17%에서 13%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펀드 상품이 늘었고 두 번째는 이제 TDF라고 해서 그 연금저축 펀드는요. 네. 저거는 누가 그냥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아까 제가 일반 계좌, ISA 계좌처럼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네. 그 안에서 매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것도 또 증권사에서 만들어요? 증권사에서 만들죠. 보험사도 가능한데 조금 다릅니다. 예, 운용하는 그 방식도 있어요. 선생님 그건 맞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계신다고 그건 제가 아니죠? 증권사 아니고 저 운용사에 있는데 예. 그렇지. 아니, 제가 어제도 뭐 어디 갔더니 ISA 계좌 이렇게 막 설명 드렸더니 뭐 상담 뭐 걔도 또 네. 어디 앞에 있었으니까 상담 드렸더니 어느 멀쩡하게 어디 생긴 분이 계시냐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저를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지점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점 네, 아니시니까 운용사. 이렇게 운용사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저거에 대한 뭐 제가 장밋빛 전망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는가에 대한 것은 저금리 시대에 내 예상된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네. 17% 나오고 1.7% 10배 차이 났으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TDF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늘었는데 저거는 이따 디폴트 옵션 나올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사실 이제 변화될 제도들의 대부분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냥 퇴직금을 그냥 받으셔도 돼요. 퇴직연금이랑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이제 퇴직할 때 그냥 회사에서 준비했다 주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엔 뭐 세제 관련된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IRP 계좌를 만들어서 넣고 빼라. 라고 하는 그게 하나 생겼고요. 사실 그건 포인트가 아니고 퇴직연금이 이제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지 속에 국민연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보완해야 될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받으시는 분들 사실상 관심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냥 그냥 받으면 되나 보다. 그랬더니 너무 원리금 보장형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사전 지정 운용을 사전에 지정을 해놓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는 것들이 생긴다. 생겼어요?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안 통과가 다 됐고요. 이제 예.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정 뭐 그렇다고 제가 어느 하나의 회사에 오는데 그래 모든 거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DC를 했었을 때 적당한 상품을 그래도 라인업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저게 됐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나는 예금만 하고 계시거나 그냥 회사에서 해준 대로 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최소한 디폴트로 뭐 TDF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비중이 30인데 은퇴 시점에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뭐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거를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냥 예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계속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개 설명드리면 이거죠. 30인 이하 사업장이 여태까지는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24%밖에 되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걸 고용노동부죠. 근로복지공단이 앞서서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뽑아주고 퇴직연금 제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게 시행이 되었고요. 이건 아마 9월부터 접수받는 걸로 해서 아마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 부분도 좀 큰 변화이고 요 내용입니다. 예,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지금 보면 DC형, IRP형 할 거 없이 저기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DC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9%가 그냥 원리금 보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6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쨌든 앞으로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관념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통해서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생겼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뭐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뭐 당연히 뭐 아까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디폴트 옵션이 제공이 되면 아마 회사에서 조금 변화를 줄 거예요. 너 원리금 보장형 계속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저기 보인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라고 했던 뭐 타겟 데이트 아까 이제 점점 주식 비중을 은퇴 시점에 줄이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인프라 펀드 같이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걸로 너 지정 좀 해놓을래? 아니면 예금은 30% 하고 저거 한 70% 해놓을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정을 디폴트 옵션으로 해주게 되고 그거는 물론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하반기에 좀 오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 운용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미 가입하신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이제 원리금 보장형이 한 80% 다 있는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옮길 거면 옮겨야 되는데 네. 어차피 본인이 알아서 옮기는 거 안 하시니까 계속 거기 있는 네. 분들이라 네. 그분들은 혜택사항 없고 네네, 맞습니다. 30인 이하 회사에 다니는 분들 중에 이제 새로 입사하신 분들에게는 네, 조금 더 괜찮은 반찬 하나가 더 올라간다.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뭐 편하실 그 것 같아요. 정도겠네요. 특별히 액션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하나 이건 참고 사항인데 아까 예. 저희 그 근로소득을 통한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세액공제를 좀 받아요. 그쵸? 그래서 연 뭐 13.2에서 16.5% 받는데 보통 이제 소득에 따라기 때문에 13.2%나 16.5%를 받게 되시는데 그게 원래 50세가 넘으면 200만 원을 더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정도만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즘 정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금융투자소득세도 설명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배워보면 오히려 헷갈린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저거에 따라서 우리가 2022년은 여전히 2022년이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은 있습니까? 없어지기 전에 뭐 가입하자 뭐 이런 건 없는 그런 거예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있다 저렇게. 네네네.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없어지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각오하고 있자. 이게 네 각오하자의 기준보다는 이렇더라. 왜 안 되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가입해. 아니면 50세 이상이신데 이거를 모르시면 네. 나 이거 개인연금 원래 400만 원만 내도 되는 거 6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 200만 원은 의미 없이 사실은 내는 거니까. 그냥 더 추가 납입하신 게 되는 괜히?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나 연말정산 600만 원인 줄 뭐 이제 50한 3세 되시는 분은 네. 줄 알았는데 아니네 400만 원이네 이제 이렇게 그 정도는 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이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해줘요. 괜찮습니다. 예. 그럼 혹시 저거 모르시고 계셨던 분, 즉 49세였다가 50세 된 분들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올해 만으로 50세가 되는 분인 겁니까? 네. 만 나이죠 저거. 올해 만으로 그러니까 1972년생이네. 형님 아니에요? 나네.
여러분 1972년생 여러분 올해 그 중에서 셀러리맨들은 올해 연말정산에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에이 400만 원인가 보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200만 원 더 넣어서 연말정산에서 혜택 봅시다. 네. 혹시 뭐 돼지띠나 개띠 형님들도 모르셨으면 하세요. 원래 작년 재작년 막 정신 없었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 세액공제 한도 네.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띠 미안해. 73년. 근데 이제 연금에서 네. 왜 ETF로 조금 넘어오면 그래서 ETF에서 연금이 그만큼 늘고 있는 이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현상이나 트렌드를 3%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ETF가 왜 좋다, 뭐 다양하다, 뭐 투명성이 좋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런 것들은 벌써 말씀드렸네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ETF에서는 어떤 걸 그러면 담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요 세 가지 예. 키워드가 맞을 것 같아요. 글로벌 혁신 성장. 네. 저거 나스닥 했다가 많이 까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하나가 아까 제가 단기적인 매매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에 올해 20몇 프로 빠진 부분들을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지만 네. 예. 사실상 아까 시장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은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내 연금에 그럼 뭘 담지? 라고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다 안 좋다고 하니까 물론 현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렌드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은퇴 시점에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날 것 같은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혁신 성장 그대로 가져 나온 거고요. 그다음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형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ETF나 작년 재작년 같이 주식이 좋았을 때는 이 투자자 분들께서 ETF는 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주식이야. 주식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어려움의 시점이 사실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학습이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연금에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주식만 담기에는 세제 부분에도 조금 혜택을 덜 볼 수도 있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야 돼. 물론 좋은 주식이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뭐 예를 들어 테크탑10 같은 아니면 기술주를 사고 싶으면 그쪽을 보셔도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에 그래서 투자해 보려고 하면 훨씬 더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다. 15.4%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셨죠. 그게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다. 그리고 일시금 수령할 때는 기타 소득세 16.5% 내시면 된다. 16.5%가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매년 받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연금 쪽에서 해외 주식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이건 뭐 아직 예정사항인데 원래대로 해서는 국내 상장 주식 이제 5천만 원 기본공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는 15.4%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시키고 손익통산을 하겠다. 지금은 A라는 ETF 샀다가 팔아서 플러스인데 B라는 ETF에서 마이너스 난다라고 해서 그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 안 해주고 안 해줍니다. 그냥 번 거에 대해서만 A에 대해서만 떼고 15.4를 네, 그렇게 하는 거여서. 근데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15.4%보다 높지만 손익통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참 문제입니다. 저게 집은 봄에 한번 팔고 가을에 한번 팔잖아요. 두 채의 집을. 근데 봄에 판 집은 1억을 손해 받고 가을에 판 집은 1억을 이익 받으면 너는 올해 집 팔아서 이익 못 받구나라고 해서 세금 안 매깁니다. 부동산은 그래요. 네. 아니 A라는 집 팔아서 많이 남았는데 B라는 집이 마이너스가 났으면 네. 어떻게 집이 마이너스 나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뭐 마이너스 그럴 리는 없지만 저 마이너스 남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났으면 예. 플러스 난 거
퉁쳐갖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줘요? 반대로 또 집을 팔 때는 어떤 집은 팔았으면 1억 남긴 집과 3억 남긴 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봄에는 1억 남긴 집 팔고 가을에는 3억 남긴 집을 4억이지. 팔면 올해 총 4억 벌었구나라고 네. 해서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매깁니다. 근데 세율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아. 4억 연봉처럼. 어떻게든 해를 넘겨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있으면 합쳐야 되고 이익 쪽이 많으면 나눠서 겨울에 하나 팔고 일은 새봄에 하나 팔고. 아, 그래서 그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손익통산인 거죠. 행복 불행 통산. 네. 두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팔고 이거 팔고. 하소연 나중에 하십시오. 본인 컨텐츠에 집중하세요.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네. 부동산 쪽은 또 잘 모르니까 네. 요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서 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글로벌을 보고 두 번째는 혁신 성장을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요즘 사실은 가타부타 왈가왈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점점 물가는 올라가는데 과연 기술 성장을 가지고 있는 성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주들이 잘 될까라는 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연금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런 S커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기순환적으로 이때 좋고 안 좋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내 연금을 준비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사실 그 그림이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혁신적인 상품들이 나오고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메가 트렌드가 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냉장고가 그러네요. 세탁기가 아마 한 40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전에 지금 스마트폰 말고 핸드폰 네. 하는 게 한 20년 정도 걸렸고 뭔가 새로운 게 사람들에게 보급되는데 인터넷도 10년 이상 걸렸고 15년 걸렸고 3프로 TV는 2년 걸렸죠. 제일 빨리 그게 아마 지금 혁신 성장 테마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스마트폰이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지다 보니 내가 그럼 지금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 은퇴한다라고 했을 땐 어떤 걸 가져갈까? 어떤 주식을 모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혁신 성장 기술을 가진 그 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를 더 보겠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꼭 주식만, 꼭 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ETF는 사실 주식만 있지가 않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리츠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이런 시기에는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뭘 있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요즘 인플레이션이 사실 되게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리츠 자산에 대한 것도 조금 감안하셨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료에 의하면 40년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물론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 것은 없었지만 인플레이션 시기마다 좋았던 것들을 보면 리츠가 조금 더 많이 좋았어요. 저 68, 69, 네. 57 저 퍼센트가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예를 들어 뭐 물가 상승률이 5%였어요. 물가 상승률이 5%인 해에 이긴 거죠. 리츠를 계속 받고 있었으면 5%보다 더 네. 높은 수익률을 네, 가지고 68% 확률로 걷어가더라. 네, 그런 얘기고요. 원자재는 그 확률이 69. 네, 왜냐면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예, 저놈들이 하는 이끌죠, 거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리츠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예. 미국 리츠가 지금 미국 10년 국고채가 1.45가 아니죠. 네, 2.9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죠. 뭐 빅스텝이라고 해서 2.9로 올라왔고 한국 10년 국고채는 지금 한 3.2, 1%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물가 상승을 할 때 보통 저희가 리츠 자산은 리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오피스를 짓든가 물류센터를 짓든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거기 임대를 주면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을 주게 돼 있는 거죠. 무조건 90% 이상은 배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 작년에 미국 리츠가 한 2% 정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국고채 금리. 그럼 지금은 3%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올해는 한 4%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국 리츠와 관련된 것들도
올해는 작년에 배당 5.7% 했는데 한 6% 이상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배당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할 거라는 전제죠. 월세가 오를 테니까. 그렇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월세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보통 그 시중금리에 따라서 거기 플러스 얼마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리츠를 통한 배당 수익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뭐 원자재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사실 원자재는 지금은 조금 합리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고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와 함께 이런 리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츠 보통 예시들인데 다 그렇습니다. 물류센터, 뭐 백화점, 오피스텔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네. 여기서 발생된 수익을 배당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퇴직연금에서 넣으면 된다. 네. 저는 리츠 볼 때마다 저건 상품 이름 잘못 만들었다. 예를 들면 리츠? SK 리츠 그러면 SK 부동산 이렇게 해서 차라리. 해놨으면 하면서 뭐야? 하면서 들여다볼 거고 네. 들여다보시면 뭐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리츠라고 하니까 무슨 과자 뭐 같고. 과자 같고 네. 뭐 맞는 말. 과자. 뭐야 저게 뭐 롯데 리츠 하니까 완전히 저건 뭐 캔디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네, 직관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름 잘못 따랐다. 잘못 맞는 따랐다.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ETF 이름 지을 때 네. 지금 리츠 부동산 인프라인데 그때 막 서로 이 이름 지을 때 감론을 받고 했어요. 부동산이 앞에 와야지. 리츠가. 근데 이제 리츠 자산을 그렇죠. 담고 있다 보니 그렇죠. 리츠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신한 알파 리츠도 신한 알파 판교 빌딩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는데 저거 판교 빌딩이거든 저런 거 저거. 그런데 판교 빌딩은 계속 오르는데 저 리츠는 안 오르는. 그 평수도 써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신한 판교 네. 빌딩 9,000평. 아니면 가로 열고 99%뭐 이렇게 뭐 만실률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주면 네, 우리 아이디어였고요. 네. 네. 여튼 리츠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연금 자산에서 요 글로벌 혁신 성장 그리고 이러한 리츠와 같은 인컴형 자산에 대해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서 말씀드린 당연히 연금이나 ISA 기타 등등 세제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네. 아셨으면 좋겠고 해서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거 만약에 네. 저희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자산운용사 가면 상담 다 해줍니까? 이런 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아니면 그런 건 알아서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자산운용사는 어떤 그 개인 투자자의 대고객 채널이 있진 않아요. 콜센터 정도만 있고 저희 이제 운용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다행인 것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뭐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권사나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얘기 좀 대고객에 해줘요.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은 다 상담 잘 하시는데 진짜 하다 너무 깊어서 모르시면 다 전화 와서 물어봐서라도 알려주십니다. 네. 네. 내 돈 찾는 거는 내 돈 불리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제일 어려운 게 ISA를 네.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거 어려웠죠. 그 이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 건데 그건 저희 유튜브에서 이 프로가 추천드립니다. 언더스탠딩 띄고 ISA. 하면 자세히. 이제 ISA를 언더스탠딩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한 시간 동안 뭐 진짜 재밌게. ISA 전문으로. 네. 알겠습니다. ISA가 말씀해 주셨지만 19금 딱 성인용 상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인이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 근데. 그러나 누구나 다 해도 된다. 네.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막 귀찮아서 안 하죠. 성인이면 해도 됩니다. 이 18세, 17세가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던 아하. 그 상품. 알겠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셨으면 할 수 있는 그 상품. 네. 관련 ISA. 영상 저희가 링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네. 그걸 배우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거야 라는 생각이 네. 드실 겁니다. 네. 이 날씨 좋은 이 5월에. 네. 뭐 하겠습니까? 네.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네. ISA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네. 나중에 이거 저 연금 관리 잘못하면 가정 간에 불화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의 원인입니다. 가정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아주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